혈관 건강이 걱정이라면 바로 이것을 드셔야 합니다. 가지는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호불호가 강한 채소입니다.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특유의 물컹물컹한 식감 때문인지 싫어하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건강에 좋다는 것은 들어봐서 알지만 어릴 때의 기억 때문에 선뜻 먹지 않게 되는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지는 반드시 먹어야 될 채소입니다. 가지는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안토시아닌, 마그네슘 등의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해서 건강을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될 채소인데요.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영양소를 잘 섭취할 수도 있고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지의 효능과 먹는 방법,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가지를 드실 때 주의사항까지 가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짙은 보라색의 가지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데요.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가지를 여러 형태로 많이 먹는데요. 장아찌, 파스타, 구이, 찌개 등 여러 요리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가지가 6만 kg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가지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 1인당 연간 가지의 섭취량은 100g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도 가지의 효능을 제대로 알고 섭취하면 건강 식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가지의 효능을 제대로 알고 섭취하여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의 효능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많이 가게 되는데요. 가지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심박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줘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가지에 풍부하게 함유된 폴라보노이드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여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효능들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에 가지를 주기적으로 섭취하시면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에 갈 일을 조금 줄일 수 있겠죠. 두 번째, 가지의 효능은 염증을 억제하고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민간요법으로 사마귀를 제거할 때 가지를 사용했을 정도로 염증 제거에 효능이 좋은데요. 특히 점막에 있는 염증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점막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입안, 잇몸, 식도 등이 되겠고요. 위장, 대장 등 소화기관은 거의 모두 점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서 항문으로 배출되기까지의 모든 곳이 점막인 건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 특정 음식으로 인한 지속적인 자극은 이런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런 염증을 억제하는 데 가지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가지의 효능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가지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과 지방의 흡수와 소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작용으로 혈당을 낮추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하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느려지게 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저혈당도 방지하며 이런 효능으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의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과 천연 식물 화합물은 설탕의 흡수를 감소시켜주고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주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번째, 가지의 효능은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지의 짙은 보라색은 나수닌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요.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바로 세포와 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혈관을 보호해주며 추가적으로 과도한 철분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철이 공기에 만나면 산화되어 빨갛게 부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철분이 필요 이상 쌓이게 되면 세포와 혈관을 산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철분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노화를 촉진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죠.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바로 붉은색 고기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고기를 좋아하고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가지와 함께 드시는 것이 정말 좋겠습니다. 5번째 가지의 효능은 감염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질 때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감염에 걸리기 쉬운데요. 가지에 풍부하게 함유된 클로로겐산과 폴리페놀 성분들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효능은 가지의 껍질과 꼭지 부분에 특히 좋은 효능을 나타내는데요. 가지 꼭지는 보통 요리할 때 버리잖아요. 이제부터 가지 꼭지 버리지 마세요. 말려서 끓인 물로 가글을 하시면 천연 구강세정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꼭지에는 스코폴레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파이토케미컬의 일종으로 나쁜 균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런 효능으로 감염뿐 아니라 염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 입속에는 각종 세균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이런 세균들은 충치, 치주염, 구내염 등을 발생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나 잇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소금물로 가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소금은 삼투압 작용으로 잇몸의 붓기를 빼고 약간의 살균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염증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글을 하시려면 가지를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말린 가지 꼭지를 15분에서 20분 정도로 펄펄 끓인 뒤에 식혀서 약간의 소금을 탄 후에 가글 하시면 잇몸병과 구내염 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6번째 가지의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항암 성분들이 가지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일본이 가지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일본의 농림성식품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가지, 시금치, 브로콜리 3가지를 이용해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해당 연구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아프라톡신, 타르질 등에 대한 돌연변이 유발 억제 효과를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지에서 약 80% 이상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가지의 알칼로이드성 식이섬유가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등의 원인이 되는 동물성 지방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지의 풍부한 폴리페놀은 대표적인 항암 성분이기도 합니다. 가지는 여러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항암 식품이 틀림없습니다. 7번째 가지의 효능은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눈의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거나 깜깜한 곳에서 불을 켜면 눈이 눈부신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증상은 로놉신이 빛에 의해서 한순간에 대량으로 분해되면서 시신경에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체내에 로놉신이 줄어들면 시력 저하나 야맹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로놉신이 생성되려면 베타카로틴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지의 속살에는 이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 껍질에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시신경 주변에 모세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으로 시신경을 보호하고 눈의 노화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8번째 가지의 효능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가지에는 비타민 B6, 엽산, 마그네슘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고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에 함유한 안토시아닌은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가지에는 뇌 기능 유지와 뇌 건강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9번째 가지의 효능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지에 함유된 비타민C, 칼슘, 마그네슘 등의 성분들이 체내의 대사를 촉진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며 가지에 함유된 스코폴레틴과 스코파론 성분은 근육의 신경 안정 및 경련을 완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근육 피로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0번째, 가지에는 열을 내려주는 해열 작용이 있습니다. 가지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는 채소로 평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의 체온을 다스려주는 효과가 있으며 감기로 인해 열이 오를 때에도 열을 내려주는 해열 효과가 있습니다.
가지의 클로로겐산 성분이 염증 매개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과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여 염증 반응으로 인한 발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지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냥 드시는 것보다 들기름과 함께 조리하여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지에 있는 리놀렌산과 비타민 E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가지의 속살은 스폰지같이 기름을 흡수하기 때문에 들기름의 영양소 흡수율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하루에 한 스푼씩 약처럼 드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어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피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혈관 내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뿐 아니라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뼈의 건강에도 좋으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장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 들기름입니다. 이런 들기름이 가지와 만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인데요. 가지를 요리할 때는 쪄서 드시는 것이 가장 많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명대학교의 외식영양학과 연구팀이 이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가지 100g을 물에 넣어 삶는 방법, 찜기에 넣어 찌는 방법, 그리고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방법,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가지를 조리했습니다. 이때 가지의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가지를 찜기에 넣고 쪘을 때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항산화 성분뿐만 아니라 칼슘도 가지를 쪘을 때 가장 많은 함량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항상 쪄서만 드실 수는 없잖아요. 삶아서 드신다면 가지 삶은 물은 절대 버리지 말고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짙은 보라색의 가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요. 이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는 토마토의 3배, 그리고 브로콜리의 2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에도 강력하지만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신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신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안토시아닌은 수용성 성분으로 물에 잘 녹아 나옵니다. 그래서 가지를 씻을 때는 너무 물에 오래 담가두지 마시고요. 가지를 삶아서 조리했다면 이 물에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지 삶은 물을 차처럼 드셔도 되고 다른 요리할 때 채수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지도 드실 때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채소나 과일들이 익히지 않고 생으로 드실 때 좋은 경우가 많은데요. 가지는 절대로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라닌은 쌍난 감자에 생기는 독성과 같은 것인데요. 이 독성은 위경련, 복통, 현기증, 식중독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지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지를 먹기나 만지기만 해도 입 주변이나 피부가 가렵고 두통 또는 복통이 생긴다면 가지 알레르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가지 섭취 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지 알레르기가 아니더라도 아토피나 다른 알레르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도 가지 섭취를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는 찬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체질 자체가 냉하여 몸에 냉증이 있는 분들은 가지를 다량 섭취하실 경우 위장에서 탈이 날 수 있으므로 섭취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침침한 눈이 밝아지고 뱃살이 쏙 빠지려면 단호박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호박이 넝쿨채에 굴러 떨어졌다라는 표현 아시나요? 큰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큰 성과를 거둘 때 이런 속담 쓰이죠? 옛부터 단호박은 그 자체로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채소인데요. 맛있는 단호박이 우리 건강에 다양한 효능을 제공하는 사실 알고 있나요? 그리고 단호박에 관한 건강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 같이 알아보실게요. 단호박은 맛도 좋고 건강에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식품인데요. 이런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들 5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호박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단호박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 축적된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관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칼륨은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인데요. 칼륨은 나트륨의 작용을 중화시켜 혈압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칼륨이 풍부한 단호박은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유익한 식품인 것이죠. 평소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거나 고혈압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매우 좋은 식품인데요. 단호박을 자주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되므로 심장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 이제부터는 단호박으로 예방해보세요. 단호박의 두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단호박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섭취하면 매우 좋은 음식인 거 아시나요? 단호박의 열량은 100g에는 약 40에서 50kcal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보통 다이어트 하실 때 고구마 많이들 드시죠? 고구마의 열량은 100g당 약 85에서 110kcal인데요. 단호박의 칼로리는 고구마의 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호박은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단호박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간식 대신 단호박을 드시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고 체중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호박의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장에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유익한데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어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죠. 또한 다이어트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장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단호박을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활용해 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단호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호박에는 당근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두 성분은 우리 눈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특히 야맹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눈의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혹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자주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단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특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감을 느끼신 분들에게 단호박은 자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섭취하면 눈 건강을 지키고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시력 저하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정말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식품이죠.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 C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비타민 C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아연은 백혈구의 생성을 돕고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호박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면역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감기나 독감 예방을 위해 면역력 강화를 원하신다면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 식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주 피로감을 느끼거나 감기 등에 쉽게 걸리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아주 좋은 식품이라는 것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단호박의 효능 다섯 번째는 부종과 붓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붓기에 호박이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얼굴이 부을 때 약국에서 단호박즙 같은 거를 파는 것도 많이 보셨죠? 이는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은 체내에 있는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주고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종을 완화하고 몸의 붓기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죠. 특히 평소에 손이나 발, 얼굴 등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단호박을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농도를 조절해줘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붓기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많은 단호박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섭취 방법에 따라 효능의 50%만 섭취하게 될 수도 있고 또 100%로 바뀔 수도 있는데요. 단호박 효능 100%로 섭취하는 방법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 단호박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과육과 견주어 봐도 손색 없을 정도의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단호박의 껍질에는 대부분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드실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단호박 껍질에는 단호박 속 알맹이에 없는 페놀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페놀산은 노화를 방지하며 혈액순환을 도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껍질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 항산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단호박을 섭취할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먹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껍질을 먹을 때는 꼭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농약이나 불순물이 묻어있지 않은지 잘 세척하고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껍질이 두껍고 질기게 느껴진다면 부드럽게 찌거나 껍질채 구워서 섭취하면 훨씬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버릴 게 하나 없는 채소인데요. 호박잎도 몸에 매우 유익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호박잎은 비타민 A, C,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항산화 성분이 많아 체내 염증을 줄이고 소화 기능을 돕는 데에도 효과적인데요. 특히 피로 회복에 좋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박잎은 찜이나 볶음 등으로 다양하게 요리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호박잎을 섭취하는 것도 단호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니 버리지 말고 꼭 같이 드셔보세요. 단호박을 먹을 때 호박씨를 빼놓을 수 없죠. 호박씨가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은 수면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데 이 두 물질은 우리의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에게 호박씨는 정말 유용한 식품입니다. 또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막아주고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호박씨는 다이어트에 매우 좋고 식사 후 간식으로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우리 다른 사람의 단점을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뒷담화한다고 하고 호박씨 깐다고도 하잖아요.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이렇게 단호박은 아주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단호박 섭취 유의사항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껍질 섭취 시 소화 문제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건강에 많은 효능이 있지만 소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위장에 민감한 분들은 껍질이 소화되지 않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호박 껍질을 제거하고 속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껍질을 먹을 때는 반드시 부드럽게 조리하여 섭취해서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최대한 피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단호박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호박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호박이나 호박씨에 민감한 분들은 섭취 후 발진이나 가려움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호박 섭취를 바로 중지하고 알레르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먹을 때는 소량으로 섭취하여 반응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단호박 섭취에 유의해야 할 사항 세 번째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의 섭취입니다. 단호박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이 과잉 섭취되면 신장에 부담을 줘서 부종이나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칼슘 섭취를 조절해야 하므로 단호박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단호박 섭취 시에 본인에게 맞는 양을 조절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호박 섭취 시 유의사항은 다이어트 시 과잉 섭취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단호박은 다이어트에 유익한 식품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단호박도 조리 방법에 따라 칼로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호박을 버터나 크림 등 고칼로리 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그만큼 칼로리가 높아져서 다이어트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단호박을 찌거나 구운 방법으로 조리하고 고칼로리 재료를 피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당분은 비교적 낮지만 당뇨가 있는 사람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조용히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신호도 없어요. 그냥 묵묵히 일을 하면서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 거죠. 신장이라는 기관은요, 절반이 손상될 때까지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오늘은 그 공격의 주범이 되는 음식들을 10위부터 시작해서 1위까지 차례대로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음식들 중에서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는 것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설마 이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보시고 나면 오늘 저녁 밥상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10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0위는 튀김류, 패스트푸드, 마가린 이런 고지방 식품들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장을 망치는 방식이 생각하시는 것과 좀 달라요. 고지방 식품이 신장을 직접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아주 교활한 방식으로 신장을 망가뜨려요. 경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튀김이나 패스트푸드를 자주 드시면 살이 찌죠. 살이 찌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 안에 미세혈관이 손상되기 시작해요. 이게 반복되면 결국 신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직접 공격은 아니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신장암의 20% 정도가 비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비만이 단순히 혈압만 올리는 게 아니라 암까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는 지방만 문제가 아니에요. 치킨 한 마리, 햄버거 세트 한 끼를 보시면 고지방에 고나트륨, 거기다 인산 첨가물까지 동시에 들어있어요. 신장 입장에서는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는 셈이죠. 이게 10위지만 결코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9위는 멸치, 마른 오징어, 황태, 자반고등어 같은 염장, 건조 해산물입니다. 어르신들 냉장고에 꼭 하나씩은 있는 것들이죠. 이게 왜요? 황태 해장국은 오히려 몸에 좋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황태 자체의 단백질 성분은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건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오징어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말려서 마른 오징어가 되면 수분이 전부 빠져나가면서 안에 있던 성분들이 그대로 농축이 됩니다. 나트륨이 농축되고 인이 농축되고 칼륨이 농축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신장을 공격하는 세 가지 성분이 한꺼번에 두세 배로 전해지는 거예요. 오징어 한 봉지 안에 신장의 적 세 가지가 동시에 고농도로 들어있는 겁니다. 자, 멸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르신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보충하시려고 멸치 자주 드시잖아요. 칼슘은 맞아요. 멸치에 칼슘이 많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과 나트륨도 같이 고농도로 따라 들어오거든요.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은 이게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드시는 마른 오징어 한 봉지, 국물 내려고 넣는 멸치 한 줌, 아침에 드시는 자반 고등어 한 토막,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신장 입장에서는
매일 같은 자리를 3번씩 얻어맞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멸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국물을 내시고 마른 오징어는 자주 드시는 습관만 줄여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리입니다. 이번 건 아마 진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바나나, 아보카도, 오렌지, 토마토 등의 과일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왜 나와요? 의사 선생님이 과일 챙겨 드시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건강한 분들한테는 이 과일들이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문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한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과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칼륨이 아주 풍부하다는 거예요.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게 해주는 중요한 미네랄이죠. 건강한 신장은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알아서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거든요. 근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피로감이 오고 근육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심해지면 부정맥이 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거예요. 더 심각해지면 심장 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면 과일이 신장 상태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일을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과나 배로 바꿔보세요. 바나나 1개 대신 사과 반 개, 이것만으로도 신장에 가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토마토나 감자처럼 칼륨이 많은 채소는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드시면 칼륨이 물에 빠져나가서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7위도 파리 못지않게 놀라실 겁니다. 치즈, 우유, 견과류입니다. 아니, 이거 진짜 왜요? 골다공증 예방하려고 매일 챙겨 먹는 건데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뼈 건강을 위해 가장 열심히 챙기시는 음식들이에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영어로 포스포러스라는 성분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는 원래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건강한 신장은 혈액 속 인이 너무 많아지면 걸러서 내보내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걸 제대로 못해요. 인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피부가 심하게 가렵기 시작해요. 뼈가 약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올라갑니다. 뼈를 지키려고 먹는 음식이 오히려 뼈를 망가뜨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치즈나 우유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절반은 두부로 바꿔보세요. 두부는 동양의 치즈라고 불릴 만큼 칼슘은 유제품 못지않게 풍부하면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인 함량은 훨씬 낮거든요. 우유 한 잔을 두부 한 모로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신장이 한결 편해집니다. 견과류도 마찬가지예요. 인 함량이 낮은 마카다미아나 잣으로 바꿔보시면 영양은 챙기면서 신장 부담은 줄이실 수 있어요. 자, 6위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찾으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바로 단백질 보충제 프로틴 쉐이크입니다. 근감소증 예방하려면 단백질 챙겨야 한다고 해서 열심히 먹고 있는데요? 긴감소증 예방에 단백질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지방이나 탄수화물이랑 달리 분해될 때 질소화합물이라는 노폐물이 생겨요. 이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게 바로 신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 신장이 건강할 때는 문제없이 처리를 합니다. 근데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는 이 노폐물이 제때 걸러지지 않고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요산이라고 해요. 요산은 날카로운 결정체 형태로 신장 안을 긁고 다니면서 조직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국제신장학회에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하루 단백질 권고량을 체중 1kg당 0.8g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 48g이 기준인 거죠. 프로틴 쉐이크 한 잔에 단백질이 20에서 30g이 들어있거든요. 여기다 고기까지 드시면 하루 기준을 훌쩍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백질을 아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 프로틴 쉐이크보다는 달걀이나 두부, 생선 같은 자연식품으로 단백질을 채워보세요. 자연식품은 보충제보다 신장에 가는 부담이
훨씬 적거든요.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세끼에 골고루 나눠서 드시는 게 신장 입장에서는 훨씬 편합니다. 그래도 단백질 음식을 꼭 많이 챙겨 드셔야 하겠다, 고기를 빠뜨릴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식후에 20분 이상 걷기나 계단 오르기를 꼭 해주세요. 몸을 움직이면 단백질 대사가 훨씬 원활해지고 신장에 가는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자, 5위는 콜라, 사이다,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다이어트 소다입니다. 콜라가 몸에 안 좋다는 건 알죠. 근데 다이어트 콜라도요? 네. 오히려 다이어트 콜라가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이게 오늘 5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반 콜라 얘기부터 잠깐 해보자면 짙은 색 탄산음료에는 색이 변하지 않게 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인산염을 첨가해요.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이는 우리 몸에 30에서 40%만 흡수하도록 조절이 돼요. 그런데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염은 무려 90%가 흡수합니다. 같은 인이라도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건 신장에 훨씬 부담을 주는 거예요. 설탕 없는 다이어트 콜라는 괜찮지 않냐고요? 연구 결과를 보시면 하루 2잔 이상 다이어트 소다를 마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신장 기능이 30% 이상 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설탕 대신 들어간 인공 감미료가 인슐린 반응을 건드리고 결국 당뇨로 이어지는 경로를 만들거든요. 건강을 위해 마시는 제로 음료가 신장을 망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탄산음료가 당기실 때는 탄산수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드셔보세요.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시원한 음료가 생각나실 때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신장에 부담은 없으면서 갈증은 충분히 해소가 됩니다. 4위입니다. 설탕이에요. 설탕이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맞아요. 다들 아세요. 근데 설탕이 신장을 망치는 방식은 대부분 모르세요. 그리고 이게 알고 나면 정말 무서워요. 설탕이 들어오면 간이 이걸 처리해야 되거든요. 특히 과당, 그러니까 설탕 안에 들어있는 단맛 성분이 문제예요. 간이 과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 화폐라고 불리는 ATP를 엄청나게 소모해요. 그런데 ATP가 분해되면서 요산이 만들어집니다. 날카로운 결정체가 신장 안을 긁고 다니면서 조직을 손상시키는 거죠. 단백질을 먹지 않아도, 고기를 먹지 않아도 설탕만으로도 요산이 만들어지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설탕이 신장을 망치는 또 다른 경로가 있어요. 바로 당뇨입니다. 성인 만성 신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병인데 최근에는 그 비중이 전체의 50%까지 올라왔어요. 투석 환자 2명 중 1명이 당뇨 때문이라는 얘기거든요. 혈액 속에 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서서히 손상되고 결국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거든요. 달콤하게 당기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한국 음식에서 설탕을 완전히 빼기란 쉽지 않습니다. 안 들어간 음식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끊으려 하시기보다는 대체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훨씬 현실적이에요. 요리하실 때 설탕 대신 사과즙 내서 넣어보시는 것. 단맛은 충분히 살아있으면서 신장에 가는 부담은 훨씬 줄어들거든요. 또 설탕으로 맛을 내던 자리에서 소금을 살짝 써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소금이 재료 본연의 맛을 더 풍부하게 끌어올려줘서 설탕 없어도 음식에 훨씬 깊은 맛이 납니다. 자, 3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요. 알코올이에요. 술은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다들 아세요. 그런데 술이 신장을 망치는 방식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무서워요. 알코올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탈수가 시작됩니다. 술을 마시면 소변이 자꾸 마려워지잖아요. 몸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인데 걸러낼 수분이 부족해지면 그만큼 더 무리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거기다 알코올이 분해될 때 젖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젖산이 신장에서 요산이 빠져나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요산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탈수까지 겹치면 혈액이 더 진해지면서 요산 농도가 더 높아지고요. 특히 맥주는 효모에서 나오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직접 요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맥주 드시는 분들 중에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술을 마시고 한쪽으로 뻗어서 주무신 적 있으신가요? 피곤해서 이렇게 잠든 것 같지만 그 순간 신장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오래 누워 있으면 눌린 쪽 근육에 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육이 파괴되면서 독소가 한꺼번에 혈액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황문근 융해증이라고 해요. 이 독소를 신장이 한꺼번에 다 걸러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급성 신부전은 사망률이 20%에 달합니다. 술 한 잔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술자리를 완전히 피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술을 마시는 동안 물을 한 잔씩 번갈아 드셔보세요. 탈수를 막는 것만으로도 신장 부담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술을 드셨을 때는 절대 한쪽으로 뻗어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신장을 지키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2위입니다. 햄, 베이컨, 소세지, 어묵, 육포. 우리 밥상에 정말 자주 보이는 것들이죠. 이게 2위나 돼요? 네, 2위입니다. 이유를 들으시면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예요. 가공육이 무서운 이유는 딱 3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나트륨, 인산염 첨가물, 그리고 질산염이에요.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트륨인데요. 스팸 한 캔에 나트륨이 무려 4000mg이 넘게 들어있어요. 하루 권고량이 2000mg인데요. 스팸 한 캔만으로 그 2배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인산염 첨가물인데요. 가공육에는 맛과 식감을 살리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인산염을 인위적으로 넣거든요. 이 인공 인산염은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인보다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져요. 90%라고 말씀드렸죠. 신장에 가는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산염이에요. 가공육의 색을 이쁘게 유지하기 위해 넣는 건데 이게 신장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고 흉터를 만듭니다. 스팸, 어묵, 소세지, 반찬으로 술안주로, 간식으로 자주 드시잖아요. 한 번에 조금씩이라도 매일 드시면 신장 입장에서는 세 방향에서 매일 공격받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공육 대신 두부조림이나 생선구이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채우면서 신장에 가는 부담은 훨씬 줄어들어요. 어묵 대신 직접 만든 생선전도 좋은 대안입니다. 완전히 끊기 어려우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끓는 물에 1~2번 데쳐서 드셔도 좋습니다. 나트륨과 첨가물이 상당 부분 빠져나와서 신장 부담을 확실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대망의 1위인데요. 1위가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바로 발효 영양식품들이에요.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 장아찌, 자반생선, 우리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들이죠. 아니, 된장이 왜요? 된장은 몸에 좋다고 했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된장 자체의 발효 성분은 분명히 이로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에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나트륨 평균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3136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하루 권고량으로 정해놓은 게 2000mg인데 그것의 무려 1.6배를 매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나트륨이 신장을 어떻게 망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갈증을 느끼고 물을 더 마시게 돼요. 체내에 소금과 물이 동시에 늘어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혈압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높아진 혈압이 신장 안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미세혈관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이게 수십 년 반복되면 신장이 서서히 굳어가고 기능을 잃어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얼마나 빠르게 쌓이느냐예요. 젓갈 1스푼, 된장찌개 1그릇이면 하루 나트륨 권고량의 절반이 넘어버려요. 거기다 김치에, 국에, 반찬에 한 끼만 드셔도 이미 하루 기준량을 훌쩍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된장찌개를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물을 절반만 남기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하실 때는 넣기 전에 먼저 한번 맛을 보시는 습관만 들이셔도 나트륨 섭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국이나 찌개를 끓이실 때 다시마 멸치 육수 대신에 무나 양파 육수를 써보세요. 나트륨 없이도 깊은 맛은 충분히 나면서 신장 부담은 확 줄어듭니다.
자, 오늘 10위부터 1위까지 신장을 망치는 음식들 쭉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설마 이게? 라고 생각하셨던 음식들이 몇 가지 있으시죠?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장을 망치는 음식 7위는 뭐였을까요? 상단에 있는 퀴즈를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 음식들을 당장 다 끊으세요. 이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먹는 즐거움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살 필요는 없잖아요. 10위부터 1위까지 제가 순위마다 드린 작은 팁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 하나가 10년 뒤에 내 신장을 지켜줍니다. 신장을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운 기간이죠. 그리고 아프지 않다고 괜찮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장은 절반이 망가질 때까지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 순간이 챙기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매일 드시는 생선들이 사실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챙겨 드시는 그 생선 정말 몸에 이롭기만 할까요? 생선이라고 다 같은 생선이 아닙니다. 어떤 생선은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신장을 지킬 수도 있고 반대로 신장에 서서히 부담을 쌓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어온 생선들 중에 신장에 독이 되는 것을 정확히 짚어드리고 반대로 신장을 지키는 생선은 무엇인지까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밥상부터 바로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생선이 신장에 문제가 되는 건 생선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나트륨과 퓨린.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나트륨이 많이 쌓이면 이 필터가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퓨린은 조금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몸속에서 분해되면서 요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서울시 보건연구원에서도 퓨린이 많은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면 요산이 신장에 쌓여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을 만큼 신장 건강과 직결된 성분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50대 이후에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 호르몬이 바로 퓨린을 분해하고 요산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 여성분들은 같은 음식을 드셔도 요산이 훨씬 빠르게 쌓이고 신장에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갱년기 이후에 신장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일상에서 즐겨 먹는 생선 반찬에 아주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떤 생선이 문제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밥상에서 자주 보이는 생선들 중에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것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린 생선, 염장 생선입니다. 자반고등어, 보리굴비처럼 소금에 절이거나 건조한 생선들인데요. 삼성 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신장 질환자는 하루 나트륨을 2000mg, 20g 이내로 제한해야 되는데 자반고등어 100g의 나트륨 함량은 일반 고등어의 무려 5배에서 10배에 달합니다. 한 토막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기기 쉬운 거예요. 게다가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나트륨이 더욱 농축되기 때문에 먹을수록 신장이 처리해야 할 나트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오르고 높아진 혈압은 고스란히 신장의 부담으로 쌓이게 되죠. 짭조름한 맛이 밥도둑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꽤 버거운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멸치와 건어물류입니다. 멸치 볶음은 칼슘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영양 전문가들은 칼륨과 인이 많은 멸치, 마른 오징어 등 말린 식품은 신장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나트륨, 칼륨, 인이 그대로 농축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멸치는 뼈째 먹는 생선이라 인 함량까지 높습니다. 인이 몸에 과하게 쌓이면 신장이 이를 걸러내느라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결국 신장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마른 오징어, 북어포,
황태포도 같은 이유로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생각하시는 참치캔입니다. 참치캔은 편리하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문제는 참치캔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과 식품 라벨에 표시된 인산염 첨가물입니다. 인산염은 식품의 맛과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넣는 성분인데 이게 신장을 통해 걸러져야 하는 성분이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참치캔을 드실 때는 반드시 한번 헹궈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나트륨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는 대형 심해 어류입니다. 횟집에서 즐겨 드시는 참치, 황새치가 대표적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황새치 같은 새치류에는 100g당 평균 0.52 마이크로그램의 메틸수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틸수은은 몸속에 쌓이는 성질이 있고 신장을 통해 배출되어야 되는데 양이 많아지면 신장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크기가 클수록 먹이사슬 위에 있을수록 수은이 더 농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주 드시는 편이라면 소형 어류 위주로 바꾸시는 게 신장 관리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등푸른 생선에 대한 오해도 짚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 신장에 나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분들께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오히려 혈압을 낮추고 신장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선하지 않은 등푸른 생선은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생기는데 이건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선한 것을 골라 드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대체 어떤 생선을 먹으란 말이야? 신장을 생각한다면 정답은 흰살 생선입니다. 명태, 대구, 가자미처럼 지방이 적고 퓨린 함량이 낮은 생선들이에요. 흰살 생선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서 식후 혈당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여기에 DHA 성분이 뇌세포를 구성하는 핵심 역할을 해서 기억력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오메가3 성분은 무릎이나 관절 주변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 훨씬 적어서 신장 건강을 생각하는 식단 구성에 이만한 식품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생선을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동태입니다. 동태는 퓨린 함량이 낮으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거의 없어서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 부담이 적습니다. 여기에 잘 맞는 게 바로 두부인데요.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동태의 동물성 단백질을 보완해줘서 한쪽에만 의존하지 않고 균형 있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신장 부담 관리 측면에서 동태찌개에 두부 한 모 넣는 것 아주 간단하지만 꽤 고마운 조합이에요. 자, 두 번째는 가자미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조합인데요. 가자미는 칼로리가 낮고 소화가 잘 되는 흰살 생선이잖아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 잘 어울리는 게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장에서 나트륨을 흡착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생선 요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간을 하게 되는데 그 소금기를 미역이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자미 구이 옆에 미역국 한 그릇을 드시면 신장을 생각한다면 참 잘 어울리는 한상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등푸른 생선이지만 고등어나 꽁치보다 퓨린 함량이 낮고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압을 낮추고 신장 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신장재단에서도 오메가3 지방이 혈중 중성지방을 줄이는데 유리하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브로콜리를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이 신장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억제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거든요. 연어구이에 브로콜리 한 줌, 신장과 혈관을 동시에 챙기는 식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조합들 중에서 오늘 저녁에 바로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레시피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동태 두부 맑은 찌개입니다. 먼저 냄비에 물 600ml를 붓고 무 100g을 다박다박 썰어주세요. 물을 먼저 넣고 끓이는 게 포인트인데 무에서 시원한 국물 맛이 우러나오거든요. 물이 끓어오르면 동태 한 토막 약 150g 정도를 넣고 중불에서 10분간 끓여줍니다.
동태가 어느 정도 익으면 두부 반모 약 150g을 큼직하게 썰어 넣어주세요. 너무 잘게 썰면 찌개를 끓이는 동안 부서지기 쉬우니까 한 입 크기보다 조금 크게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 한 작은술, 대파 반대를 어슷하게 썰어 넣고 마지막으로 국간장 한 큰술로 간을 맞춥니다. 소금은 아주 조금만 한 꼬집 정도면 충분해요. 맛도 좋고 영양 만점인 맑은 동태국이 완성됩니다. 짜게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되니까 간은 최대한 싱겁게 맞추시는 게 핵심입니다. 퓨린이 낮은 동태가 신장 부담을 줄여주고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그 빈자리를 채워줘서 몸에 필요한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면서도 신장이 편안한 한 끼가 됩니다. 이 동태는 원산지가 정말 중요한 생선인데요. 찬 바다에서 잡힌 동태는 수온이 낮은 환경에서 천천히 자라면서 미네랄이 풍부하게 쌓이고 살이 단단하고 잡내가 없습니다. 동해에서는 잡히는 양이 적기도 하고 너무 비싸서 손이 안 가더라고요. 여러 군데를 제가 먹어본 결과 그 중에서 최고로 비슷하고 맛도 영양으로 따졌을 때도 좋은 걸 찾았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차가운 바다에서 자란 생선이 미네랄이 풍부하고 살이 단단하다고 했잖아요. 러시아산이지만 가격 측면이나 성분 측면이나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광고는 아니고 제가 실제로 사 먹은 동태를 아래 링크로 걸어놨으니까 확인해보세요. 살이 차고 풍부함을 느끼실 거예요. 신장 건강 챙기시려는 분들이라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신사생선은 고기보다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이라서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무겁던 느낌이 줄고 식사가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변화들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면서 일상에서 움직임이 늘고 전보다 덜 지치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일상에서 조금씩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생선은 하루 한 끼, 손바닥 크기 한 토막 정도가 적당합니다. 몇 끼 드실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두부 한 모, 미역국 한 그릇, 브로콜리 한 줌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지키는 식단이 완성됩니다.